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처하는 채널의 분들. 이렇게 제 사연을 분해해 주시다니 너무 신기하고 설명해드리고 참으로 황홀하네요. 누구에게 제 삶에 대해 마음껏 털어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늘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쪽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봅니다. 감히 엄두도 못 낼 삶을 살아온 지 벌써 5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제게는 엄마가 두 분 계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둘 다 가짜 엄마라는 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한 엄마는 가짜가 맞고 다른 한 엄마는 가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생아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생아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만 제가 바로 그 사생아예요. 제가 5살이 되던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를 위로해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저는 그 누구 하나 제 탄생에 축하해준 이 없이 나고 자랐어요. 거기다 저는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세상은 책에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살면서 정말 수도 없이 쌓여. 전생에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도 순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는지 정말 누구라도 원없이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대상이 없으니 그것도 쉽지는 않더군요. 저를 지극히도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잘 받았다면 어쩌면 완쾌해서 멀쩡히 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달의 사람들의 관심 따윈 받아본 적도 없는 사생아인 제게는 다리를 치료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 다리를 저는 참 악착같이 사라져 저는 동네에 있는 한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할머니는 홀로 저를 키워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친부모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말을 얼버무리며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살아야 하고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그늘이 되어줄 부모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것을 너무 제 흠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저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잘 키워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저 너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그냥 옆집 아이처럼 대해주었죠. 하지만 그게 서희하거나 속상한 적은 단연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어렸을 때 말이죠. 저도 적당히 눈치껏 행동하다 보면 부딪힐 일은 생각보다 없었으니까요. 그냥 남의 자식인데 잠자리 제공해주고 뜨신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감지덕지였어요. 제가 17살이 되던 해 건강이 안 좋아진 할머니께서는 제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모가 대신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해줄 수 없다는 말도 꼭 하셨죠. 처음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생각이 많아 쓰신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할머니의 너무 큰 짐이 되나 보다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었어요. 할머니는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게 수착해 주셨죠.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저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리지 않는 할머니는 말이 갈수록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잠을 잘 때는 바깥으로 못한다면서 자만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못마땅해 하고 아픈 다리를 툭 차는 등으로 제가 못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보면 정을 떼려고 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네요.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된 할머니와 애다사다난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 금세 1년이 흘렀고 할머니께서는 제가 18살이 되셔야마자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아무리 싫다고 고집부리고 애원해봐도 수용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되려 제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마음껏 퍼부어놨죠. 할머니, 저 시집가기 싫어요. 지금보다 밥도 조금만 먹을 거예요. 더 열심히 집안일도 할게요. 제발 전에 치지 마세요.
내가 다 늙어서 이 아픈 몸으로 미연이로 이제까지 챙겨줄 이 밥 망축내는 식충이 낮으니 지퍼가 어디 몸이라도 성하냐 시다리 하나 맘대로 못하는 풀쿠주제 데려간다는 것 있을 때 가야 될 거 아뇨. 이젠 하던 목숨 붙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편히 좀 살다 가야 하지 않겠냐고 결혼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는다는 것이 더 끔찍했기에 저는 할머니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저를 낳은 부모도 버린 저를 생판남인 할머니는 더 내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제가 결혼에 대한 거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를 더욱 지독히도 구박했고 할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고 뜻을 따른다면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찾아왔을 때 친손주처럼 되어줄 것이라고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자신 하나도 건사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요. 어쩌. 요즘처럼 세상이 좋아진 후였다면 하지 않겠다고 바라기라도 해봤을 텐데. 그렇게 팔려가 다시 뜨거운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는 저와 전반적인 수준이 비슷한 남자였지만 더 심한 부분이 있었어요. 못 배운 저보다 훨씬 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신병도 앓고 있었죠. 제가 할머니의 친자식이 아닌 것처럼 남편도 시부모의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이 얻었어요. 시아버지가 남자 구실을 못해 입양을 해온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신호도 2명이나 있었는데 신호들 또한 입양하라고 하더군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시무가 참 좋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착각도 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이렇게 많이 입양해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남의 손에 자란 저는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 제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보지 못해 저는 평범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커서 기에 결혼을 한 이상 어떻게든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실현하기에는 큰 무리가 많았어요. 학벌이 짧아 배운 것이 없는 것은 물론 저를 지켜줄 부모가 없는 데다가 가진 것조차 없는 채로 제 몸 하나 널론 가지고 시집을 왔으니 저는 그 집의 가족의 일원이 아닌 노예나 다름 없었거든요. 저는 몸이 서하지 못했고 제 남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둘 다 제 앞가림 하기는 글렀으니 임신은 꿈도 꾸지 말라고 시모는 이세도 갖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울 직조차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으로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고 말이 혼인신고 3번째 냉정하게 따졌을 땐 노예계약서 어떤 거죠? 이렇게 인생의 제2막 인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지금이 21세기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 하는 일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 버렸던 거죠. 저는 쥐뿔도 없이 시집을 갔으니 분가는 꿈도 못 꿨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신호일까지 다 함께 살아야 했고 몸이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아픈 시부의 병소발까지 다 들어야 했어요. 시북은 젊어서부터 건강이 속썩이지 못했고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져 제가 시집 갔을 때는 제대로 거동도 불편했을 정도였죠. 시모는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시부를 제가 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평생 아빠 없이 살아왔으니 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라더군요. 이 정도가 끝이라면 제가 저를 노예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병수발 들면서도 집안일은 모조리 제가 하는 것은 물론 시마 남편도 모살아 시누이들의 끼니까지 삼시세끼를 매일 같은 시간에 챙겨줘야 했고 죽음이라도 눕는 다치면 신무는 제게와 쌍욕을 퍼부었어요. 그것 하나 딱딱 시간 맞춰 못하냐며서요. 거기다 한밥상에서 조화 경상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기들이 다 먹고 나면 먹을 하더군요. 저는 성한 반찬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어요. 식구들이 남긴 반찬을 꾸역꾸역 먹어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도 심오해. 지옥 같은 시집살이도 모두 견디며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 시무는 제 앞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가시도 모조리 빼앗아 갔죠. 그렇기에 시집을 온 후에도 저는 늘 빈털터리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삶이 제 목을 졸라오는 것만 같아 참을 수 없어 가족들 몰래 도망을 여러 차례 쳐봤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저를 붙잡으려 오시더라고요.
도망갔다 걸려 붙잡히는 일이 반복될 수도록 신문을 저를 더욱 못살게 굴었어요. 진짜 입에 담기 어린 말들도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러자 몸이 아프던 시부가 돌아가셨고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때 시부가 세상을 떠난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 일을 하나 덜었다는 생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이 제15도의 온도가 되니 시무가 자신의 고향을 내려가서 돼지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시무의 친척 중 축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시무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하루 빨리 내려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도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런 시무가 돼지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어요. 보나마나 그곳을 따라가면 축사 일은 모든 것이 제 일이 될 것이 뻔히 눈에 보여서 저는 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평소라면 너 따위의 의사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깡그리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저희됐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쿨하게 가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의아했지만 다른 계획에 있는 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바보같이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눈에 깜빡한 것 같은데 이미 제 몸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시모의 고향이 시골로 내려와 있었죠. 아프며 밥을 먹는 것까지 생각이 나는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어요. 시모하신 후에 꿍꿍이는 바로 제가 먹을 음식에 무언가를 탔던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나이가 어린 것도 어린 거지만 정말 무지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 끌려가 축사에 과농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을 정도로 산다는 것 자체가 버거웠어요. 제가 농사를 하고 축사 관리를 할 때 시모와 신우들은 자기들끼리 중 일 희희낙낙 시간에 보내더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 고생하는 색의 막말을 뽑으면서 가리저 진짜 따 없는 살에 지워 반에서까지 풍기면 어떻게 덜 것은 못 살겠어. 어떻게 사람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냐? 진짜 역겹다. 역겨워 주은송의 홍이 식사 때를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썩은 내 맡으면서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너 집안에서 밥 먹을 생각 말고 대충 차려놓고 빨리 나아. 반찬은 또 이게 뭐니? 내가 우리 제 접을 있다 이러라고 돌 여기까지 데려온 줄 아나? 그래도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구나. 그래도 축사에 라는 모습이 아주 폭이 좋아. 알 때 어머님 감사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시내들과 시모의 비율 맞추며 이날도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여보았어요. 그들에게 순응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방심하게 만든 후 도망치기 위해서 말이해요. 시모의 입에서 처음으로 저를 신천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더욱 더 축사회를 위해 힘썼어요. 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모와 신우들이 저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처한 상황을 받아들인 것처럼 믿게 해야 하니까요. 제게 여전히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며 톡톡 쏘아대긴 하지만 그전보단 부드러워짐을 느꼈어요. 특히 신무는 저를 감시하는 횟수가 확 줄어쳐져 다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슬슬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하기에 더욱 힘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방심하는 틈을 타오 밤중에 야반도주를 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끝내고 뛰쳐나와 하지만 하필 대문을 지키고 있던 남편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시모가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대로 술을 썼던 것이 없고 제가 언제 도망칠 줄 몰라 남편에게 문지기 역할을 시켰던 것이었어요. 힘겹게 일을 마친 후 기절하여 실침하고 잠이 들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던 저의 미처 알지 못했던 제정면의 얼굴이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 손에 붙들려 축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곧 이 상황을 시모에게 알렸고 신이 붙잡힌 저를 보자마자 사정없이 걷어차며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한가득 쏟아냈습니다. 어느 다신 도망가서 안 될 거야. 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잘 못했어요.
면 용이 감히 또 도망칠 꾸미를 해주고 판 먹여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입해. 행만 더 큰 것. 너도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 새끼면 미 형편에 커서준 날이 있다위로 무시할 수는 없어. 이럴 거면 맞다가 죽어서 보호마치라도 떼는 돼지로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 집 재지 비록 쓸모없는 연허머 디님 아파요. 오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흉 선어 같으는 용서 같아 내겐 야고. 이중 열심히 한다고 칭찬 한 번 해줬더니 기고만장해져서 넌 정신 차려면 한참 멀었어. 더욱 무리든 사람이든 정신 빠진 것들은 차 맞아야 말을 듣는다니까? 어디 오늘 뭔지 날 이게 맞아봐. 미년 이 나무 서은 줄 모르고 하는 행동에 대한 대가야. 그렇게 제가 심어한테 두들겨 맞아 정신이 혼미해져 갈 즈음 축사 문을 쾅쾅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는 마을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이장은 심화같이 이곳 고향에서 함께 나고 자라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어린 시절 숨기고 싶던 과거나 자신이 한 행실들까지 모조리 다 알고 있을 만큼 비밀이 엄광경 썼어요. 그런 마을 이장이 화거전뜩 난 목소리로 거칠게 축사 문을 두드린 바람에 신문은 절을 해야 하는 것을 잠깐 멈추었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살았다 싶었죠. 그때 시모를 찾은 마을 이장이 마치 구세주 같은 느낌이 오네요. 마을 이장이 문을 열라는 3촉에 신문은 축사의 문을 열었고 그런 심으로 보장아서 남도 없이 마을 이정이 시구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더 시몬을 왜 자신의 뺨을 내리치냐 며 모바일 앱 알아서 두 장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탁 인성을 쓴 채로 입을 열었어요. 갑순이 너 지금 위가 거두 차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며느리가 아니라 네 딸이란 말이야. 이거 뭐 이 자식이 야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보험왕 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신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 이건 우리 집 문제야. 네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가 거를 잘 되짚으면서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야기는 한잠도 전에 시작된 거니까. 이장은 그렇게 말을 이어갔고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에 경악해 저는 거의 실신할 뻔했어요. 두 장의 말을 쭉 들어보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의 말은 이러 있습니다. 이 장은 자신이 옛날 동네 어르신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계속 비밀로 해오다가 저를 대하는 시무의 행동이 도가 지나친 걸 보고는 모든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라며 시모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태의 시어머니라고 부르니 사람이 실은 제 친엄마인 사실만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친엄마를 힘으로 모시게 된 그 이유 또한 실로 충격적이었어요. 여태 시모라고 부른 제 친엄마는 15살 때 괴한으로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를 16살 때 낳게 되었대요. 그 당시엔 지금보다도 더 유교 사상이 엄격해 이런 범죄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고 꺼내봤자 당한 여자만 손가락질을 받은 시대였기에 외할머니는 시집부 한 번 어린 딸이 애를 낳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출산을 하다가 애가 죽었다고 친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친엄마는 당연히 외할머니 말대로 진짜 애가 죽은 줄로만 알고 외할머니가 점지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갔던 거죠. 하지만 저는 버젓이 살아있었고 외할머니는 그런 저를 아는 사람에게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에 보내버린 것이었어요. 또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요. 불편했던 상태라 더더욱 저를 죽은 존재로 만들어야 했다. 더군요. 태어나도 사람들은 못 받고 살아갈 아이를 자신의 딸이 키워야 하는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게 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친엄마가 시집을 가고 저한테는 시아버지인 사람이 남자 구실을 못해 임신이 안 되는 바람에 양자까지 입양한 곳을 알게 된 외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시던 할머니께 사정해 이 집으로 시집을 보내고 왔어 했어요. 외할머니는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나마 친딸인 저를 며느리로 삼게 해 자신의 딸이랑 같이 살게 하기 위하였어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을까요? 머니는 본인 입으로 저를 죽여놓고 또 한 번 저를 손으로 죽인 셈이니까요.
그리고 야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당연히 친엄마에게는 밝히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른 제 친엄마이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절 갖은 구박하며 못살게 군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깨친 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며 거의 바닥에 드러누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신자 검사인지 뭔가 그거를 해보자고 소리를 쳤어요. 저 역시 마을 이장의 말에 믿을 수 없다고 부정했기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신자 검사를 따르기로 해쳐 검사 후 신엄마인 시모는 그전처럼 철을 막대하지는 않더군요.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신우 이들과 남편은 이전과 같이 저를 대했고 그런 신우들을 될 시무가 발리 기도했어요. 참 가증스럽다, 더군요. 저는 그런 시보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쌓여가던 차 신자 검사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간 시어머니라고 불렀더니 사랑과 99% 친자가 일치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고 또 부정했고 알고 있는 신이란 신은 모두 불러야 된다며 그렇게 기도하고 또 했는데 우려했던 결과는 결국 현실이 되었어요. 그 결과를 받은 순간 친엄마는 실신에 쓰러졌고 저는 친엄마뿐 아니라 외할머니까지 미친 듯이 원망이 된 것 같아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당하며 도망쳐 보려 했지만 넘게 거기로 저는 부모도 없이 남의 손에서 자랐기에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 속에서 오로지 제가 한 선택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상받을 수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듯이 힘들어하는 친엄마의 모습이 너무도 같지 않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40년을 넘게 저를 괴롭혀오는 것을 즐기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한 모든 부분에 대해 4g 한 땀에 하는 말이고자 친엄마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없고 정말 그런 소등까지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뭐라고 목숨을 끊는 건가요? 죽고 싶은 건 바로 전데요. 친엄마의 행동이 저는 무례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욱 용서할 수 없어 처음으로 그동안 쌓아온 화를 친엄마에게 쏟아냈어요. 뭔데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냐, 며 저를 괴롭혔던 게 당신의 하찮은 목숨 따위로 용서가 될 줄 아니하며.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제 말에 친엄마는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 아니냐, 며 본인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하겠냐고 말하더니 제가 미워하고 원망할 사람을 자기가 아닌 외할머니라더군요. 외할머니도 당연히 원망스럽겠지만 제게는 친엄마도 똑같이 밉고 원망스럽고 또 혐오스러웠어요. 단 한 번도 저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 해본 적 없고 어떻게 괴롭히면 더 재미있을까 그 궁리만 하던 사람이니까요. 친엄마가 아니라도 저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건 아닌가요? 저는 친엄마의 단 한마디조차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동안 제가 자신의 친딸인 걸 몰랐어도 저를 사람 취급만 하며 괴롭히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 것 자체가 내 친엄마는 인간 쓰레기라는 사실이니까 절대 용서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입양을 한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물고 빨고 있으면서 자기 배로 낳은 저는 그렇게 하대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끔찍하고 싫었어요. 당장 이용하겠다는 소리를 차마 알리지도 못하더군요. 제가 처음으로 제 뜻대로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이혼이네요. 어차피 남편 놈은 친엄마의 진짜 아들도 아니고 입양한 남의 자식인 익은 친구 관계는 없었기에 그날 이후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아 그 지겨운 족쇄가 끊어진 윤씨 호적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내기까지의 말다툼은 언제나 이어졌더군요. 이제라도 그거 못했던 엄마 노릇 좀 하면 안 될까? 그렇게라도 네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서서히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 못 느꼈던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엄마에게 딱 한 번만 봐주지 않겠니? 당신이 지난 내 40년, 아니 내 57년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을 다시 못 돌려놓는다고 해도 차라리 희재라도 정막 넘친다고 생각할 만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이미 내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무릎 꿇으면서 석고되지 않다고 뭐가 달라져? 죽은 외할머니 탓에 몰랐다며 스스로를 두둔하지 마. 그거 다 핑계야. 당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요. 그리고 죽어서도 저승에서라도 즉각 다 받아야 돼. 그동안 나한테 어떤 파렴치한 행동들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살아. 함부로 축지 도마 하늘이 정해준 명만큼 살면서 지옥을 맛봐.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고 느낄만.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 듯. 그러나 땀을 버볼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원망스러워도 말이 치나. 친구 아니니 돌고 돌아 이제야 만난 니치. 너 말고. 나 한 맺힌 달 한 번 품에 안아보지 못한 내가 불쌍하지도. 불사하다는 말은 당신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야. 인성이 바닥인 친엄마를 둔 내가 너무도 불쌍하고 이만큼 굳굳이 살아온 내가 그저 대견한 뿐이야. 당신이 내 친엄마라도 변한 건 없어. 말을 섞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치욕스런 없다고. 당신 입 밖으로 내 이름 석자도 내뱉지 마. 당신이 친엄마로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소. 저는 그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과 완전히 인연에 끊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모와 자식의 연이 이렇게 질긴 건 줄. 태어나 추움하게 되었어요. 저는 친엄마의 고향인 시골에서 상경에 오르지 저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또 찾아 떠나라고요. 하루는 채가 불편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끙끙 앓던 날이었어요. 어김없이 저를 찾아온 엄마는 제게 신이와 남편에 다 떠나보내고 단둘이 시골에 내려가자 함께 지내자고 말하더군요. 거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 갖은 수모를 겪은 책이 할 말인가요? 거기다 제가 친자식인 걸 알고 오시부와 남편을 내친다니 정신병까지 있는 남편을 아는 분을 통해 장애인 요양원에 들여보낼 수 있다면서 그들의 뒤치다꺼리나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한결같은 인성의 진저리가 나더군요. 저는 친엄마에게 당신이 몇십 년의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처럼 품었으니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과 함께 터무니없는 소리 하려고 제가 있는 곳것을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후 또다시 친엄마가 찾아올까봐 이사를 가버렸어요. 하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흥신소를 통해 또 저를 찾아냈더라고요. 이렇게도 지독한 사람이니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거겠죠? 흥신소를 통해 제 거처를 알아내고 찾아왔을 때는 더더욱 아프니까 얻습니다. 너는 엄마가 찾아오는 게 뭐라고? 이사까지 해서 돈까지 들이게 해 엄마가 말해본 건 생각해봤어. 시골이라고 해도 축사나 농사일 말고도 다른 것이 많으니까 같이 내려가자. 네가 애 대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걸 반대해서 같이 지낼 거야? 따 애들이랑 아들한테도 너 대하는 태도에 대해 신경을 썼어. 같이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 관계가 조금은 괜찮아질지 모르지 않아. 엄마는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 누가 나 찾는다고 돈 쓸 포인트가 어정쩡한 말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7발 좀 이제라도 나도 내 인생 중 살아보기 냅들 하고 이 엄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주기 그렇게 힘든 거야? 딸한테 덤마 노릇하면서 남은 여생 살게 해달라는 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지 않니? 남은 생이라도 너른 가까워지는 게 늘 바람이야. 그건 당신 바람이고 나는 지금이라도 세상과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늘 소원이에요. 정말 당신이 늘 친엄마라면 이렇게 찾아 속해롭히지 말라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쟤 나 다시 이사간 꼴 보기 싫으면 다신 찾아 웃으마요. 그렇게 장장 5번의 끈질긴 친엄마의 사투 끝에 제 뜻을 존중하겠다며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를 놓아둔다고 하며 했던 말이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보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널 가졌는데 그래도 책임져 주려고 하는 내 뜻을 짓밟았다고 했어요. 면이 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 하는 그런 팔자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툭 내뱉고 떠나는데 그 사람이 뒷멋을 뿔 보내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냈어요. 그 후에 친엄마라고도 부르기 싫은 그 여사는 저를 괴롭혀 지옥에 떨어질 게 두려웠는지
하늘의 용서를 빌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노라며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다더라고요. 그것도 73세라는 나이에 말이에요. 저는 괴롭힘을 당하는 사이, 친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괴롭히는 사이, 둘 다 이렇게 세월이 흐른 거죠. 참, 인생 더덕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함께 지내 자매 설득하기 위해 몇 차례 찾아오면서 제 주변 사람들과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친엄마가 시모였을 때 제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모르니 그저 친엄마를 용서하라고 그래도 부모 아니냐며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것을 모르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이제라도 용서하고 잘 지내면 저도 친엄마도 모두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될 거라고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있어서 그 용서라는 단어는 단하는 결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들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도 없었겠죠. 자신이 처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외면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해는 하지만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제 인생의 악역인 친엄마와 외할머니를 마음에 담고 싶지 않아요. 지금껏 부모 없이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 동안 부모가 있다고 해도 제게는 없는 것만 못해요. 제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 누구는 대단한 자녀들을 자랑할 때이고 또 누군가는 손주를 보며 행복한 가족을 완성시킨 아이라 할지라도 손은 깊게 패인 주름이 얼굴 가득 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아닌 남을 위해 이 나이가 되어도 살아왔죠. 그런데 남은 생을 그 여자를 챙기며 함께 시간을 더 보내라니 그렇게 된다면 이번 저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죽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힘들어도 그것조차 제게는 또 다른 행복으로 남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만끽하며 세월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롯이 혼자가 되니 생활이 제게 너무도 각지고 행복해요. 여태의 재산에 돈이 나금 다른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 보려면 장구는 값이 끝이었는데요. 매월 월급, 일하는 것이 찍히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걸 되지만 해서는 이 사소한 것조차 너무 가슴이 벅스합니다. 핸드폰을 통해 이렇게 사회 듣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제게는 모든 게 다 새로울 따름이에요. 얼마 전에는 백화점에 가 처음으로 지게 멋진 가방을 제가 번 돈으로 선물도 했어요. 그리고 늘 허름한 작업복의 장화가 제 옷이었는데 지금은 예쁘고 세련된 옷도 입어보고 쏙쏙구 도노 신어봤죠. 에차 색하고 불편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퐁퐁 울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첫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의 너네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심장이에요. 제가 여느 사람들과 같이 이런 굴곡 없이 평범하게 살았다면 더 일찍 알게 되었을 평범한 일상이었을 텐데.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해요. 그리고 큰 신우에게 딱 한 번이지만 최근에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한 상대가 신우라는 것을 알고 날이 샀지만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오만 방사하던 신우가 그간 자신이 제게 저지른 물의 암에 대한 사과를 했거든요. 거기다 앞으로의 제 삶을 응원한다더군요. 여자 혼자 사회에 뛰어드는 것이 그 전과는 또 다른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면서 아리해요. 모두 퀴즈는 어놨지만 그렇다고 친엄마만큼 미워하지는 않아서였을까요? 그 응원 몇 마디에 신기하게도 힘이 나더라고요. 신우의 이야기를 통해 둘째 신호와 전 남편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둘째 신녀는 농사일에 재미를 느끼게 되어 한참 일에 푹 빠져 있고 전 남편은 안타깝게도 장애인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친엄마도 저 자신이 들어가는 데다 아신우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어 챙겨주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참, 지독히도 미 어떤 사람들인데 왠지 모를 안도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주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대 또한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하는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니까요. 친엄마와는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확실히 남인가 봅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들어가고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따스한 햇살 같은 것인지 깨닫게 해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처음 다가갔을 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 엄청 경계했었는데 그런 제의 모든 모습까지도 품어주더군요. 살면서 나에게 처음인 게 너무도 많아 얼마나요. 어리버리했는 줄 몰라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모든 사람은 제 짝을 만나는 시기가 다 정해져 있나 봐요. 환갑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네요.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도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어요. 현재의 주은 분들, 과연 이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더욱 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 있죠. 딱 저를 위한 말처럼 제 마음에 꼭 드는 속담인데요. 고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흘려보는 세월이 너무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봤기에 소소한 행복 또는 큰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 저는 제 삶의 오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욱 빛나는 삶을 그려갈 거예요.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제 사연을 듣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